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을 시작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제주를 거쳐 다음 주 화요일 부산, 경남 인근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지방에선 역대급 태풍 소식에 20년 전 태풍 매미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대피청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와 관련해 먼지까지 털다가 이젠 엉뚱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통보 전인 지난달 이 대표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응하지 않아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내 비상 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당원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오는 5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하면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이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공약 등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영상이 갑자기 비공개 처리된 배경에 시민사회수석실 내부에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실무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해당 담당자는 최근 권고사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나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단독 보도입니다.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에 돈을 송금하려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외국인이 기관총 구입 목적의 자금을 송금하기 직전에 검거했고 지난달 강제 추방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로 7개월 만에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채소값은 30% 급등하고 외식비도 크게 올라 추석 물가 부담은 여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죠.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어제 예상보다 더 바짝 우리나라 쪽으로부터 북상할 것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이대로 가면 다음 주 화요일 제주를 거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에서 바라본 제11호 태풍 흰남노. 중심에 뚫린 태풍의 눈이 선명히 내려다 보입니다. 흰남노는 주변의 열대저압부를 빨아들이며 몸집을 키운 채 반경 360km의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로 매우 강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만 남동쪽 해상에 머무르다 오후에는 한반도를 향해 시속 5km의 속도로 천천히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예측보다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이 붙어 이동할 것으로 이동 경로가 바뀌면서 대한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6일 새벽에 제주를 거쳐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 강의 강도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심 기압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은 초속 43m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역대 한반도에 온 어떤 태풍보다도 위력이 가장 강한 상태로 상륙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피해보다 더 큰 피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태풍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향 반경도 400km로 넓어져 다음 주에는 제주와 남해안뿐 아니라 경기 남부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태풍은 아직 멀리 있지만 간접 영향이 시작되면서 제주와 남해안 인근에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많게는 35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최대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예정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맑다가 일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부산과 경남은 벌써 비상입니다. 19년 전 4조 2천억 원의 피해와 117명의 사망자를 냈던 태풍 매미의 악몽이 재현될까 해서죠. 그보다 더 센 태풍이라고 하니까요.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모래주머니를 쌓고 학교는 수업을 단축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어선 수백 척이 출항을 포기한 채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강풍에 떠밀려 갈까 밧줄로도 꽁꽁 묶어놨습니다. 배를 대피시킬 곳이 없는 어민들은 아예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이곳은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가 있어야 할 곳에 배들이 주차돼 있고 바로 옆 인도에도 피양한 선박들이 줄줄이 정박해 있습니다. 해수욕장 야외 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미역 양식장에 쓸 닷줄 돌은 그물을 씌워 고정합니다. 저번 태풍 때도 요 위에 있던 닷줄 돌들이 전부 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큰 태풍이라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풍 때마다 빌딩풍에 해일까지 덮쳤던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와 상가마다 일찌감치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해일이 넘어오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확을 코앞에 두고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가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버틸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제주와 전남은 5일부터, 부산과 경남은 6일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을 단축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4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10m만 돼도 우산 쓰기가 힘든데 초속 50m가 넘으면 과연 얼마나 세다는 걸까요? 태풍 매미 때는 바람에 거대한 철제 크레인이 쓰러졌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태풍 체험관을 찾아 그 위력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는 태풍 흰남노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 안전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태풍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바람 세기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속 10m의 비바람입니다. 작은 간판이 떨어지고 쓰고 가던 우산이 찌그러질 정도의 색이지만 비바람을 막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초속 20m의 비바람입니다. 큰 나뭇가지가 꺾이고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색인데 우산을 두 손으로 잡지 않으면 휘청거리고 우산살이 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초속 30m의 비바람입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지붕 기와가 날아가는 정도의 바람인데 몸이 휘청거리고 우산은 뒤집히더니 순식간에 너덜너덜해집니다. 지금 저는 초속 30m의 비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눈을 뜨기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이 두 배인 초속 60m를 기록했는데 거대한 철제 크레인도 쓰러뜨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 침수 또는 산사태,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변이나 산 혹은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전국이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 드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당초 우리나라를 비껴갈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지금은 관통한다고 하죠. 앞으로 며칠이 중요합니다. 태풍의 이동과 대책에 대해 소방방재학과 하몽구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부터 3박 4일간 이 태풍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 기간 태풍의 경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기상청이 오늘 10시 그리고 11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실제 이제 태풍의 경로가 경남 남해안을 관통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경로는 이제 대한해협으로 벗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전망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태풍은 오늘 오전 9시 현재 그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420km 해상에서 강도 매우 강을 유지를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태풍 한남노는 이제 4일 오전 타이페이 동북 동쪽 해상에서 초강력까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해상에서 에너지를 수렴을 해서 네. 초강력으로 강도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5일 경우에는 오전에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 해상에서 매우 강 상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고요. 6일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 남해안에 강 정도의 위력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중심 기압이 굉장히 낮다고 하던데 낮을수록 더 센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측되기로는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정도.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위험한 수치가 되겠고요. 최대 순간 풍속은 43m/s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에서 예측하는 건 조금씩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합동 태풍 경보센터 여기서 이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재 예측하는 경로는 6일경에 태풍 흰남노가 그 부산 먼 바다, 그러니까 대한해협 쪽으로 치우쳐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뭐 거제라든가 부산, 포항, 경주, 그래서 경남부권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로 이제 지나갈 것을 예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과 일본의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우에는 그 미국의 예측이 좀 맞았으면 하는 그러게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예보 때는 또 우리나라가 맞았었거든요. 바람도 세면서 동시에 비도 많이 몰고 올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우선 그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이 안 좋겠죠. 그래서 외출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강한 바람을 가지고 온 태풍이라고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창문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닫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뭐 간판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좀 바람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좀 치워주시는 것이 미리.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게 창문은 꼭 닫아두시는 게 좋은데 실제로 뭐 과거에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네, 신문지를 별로 효과 없던데. 네, 맞습니다. 그 전혀 효과가 없고요. 네. 결국은 이제 풍화중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이 되고 이 진동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이 진동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뭐 유리곽이라든가 신문지를 좀 접어서 진동을 최대한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과수 이런 부분에 이제 지지목이라든가 뭐 하우스밴드라고 해서 이제 고정되는 이런 시설물들 좀 보강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전한 항구나 이런 곳에 좀 피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덧대서 배들 간의 좀 충격을 막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추석 앞두고. 지금까지 함은구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소식에 친명이죠.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세력은 여야 가리지 않고 숙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환 통보를 받은 걸 같이 비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이 검경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말 꼬투리 하나를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찾은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였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한 질문에 입을 닫았던 이 대표는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몸통 대신 꼬투리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려 한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대표는 오후에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초대기업 감세를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상인들을 만나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유통 대기업들의 매출을 늘려주려는 거 아닌가. 네, 이 골목 상권의 매출이 주는 만큼 유통 대기업들 매출이 늘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과 만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방문하며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굳이 소환하려는 건 정치 보복이고 망신 주기 목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서면 조사라는 것도 있는데 왜 이런 건 건너뛰냐면서요. 하지만 검찰이 소환 통보 전 지금 이 대표에게 서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응하지 않아서 소환 조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서면 조사도 아닌 소환 통보를 한 건 의도적 망신 주기라고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 소환의 필요성이 전혀 없죠. 우리 당대표께서 했던 모든 내용은 녹화,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필요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서면 조사로서 끝날 수 있는 문제지. 하지만 검찰이 소환 통보 전인 지난 8월 19일 서면 조사를 요청했지만
회신 기한까지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9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환조사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대장동 공공개발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들이 막았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발언 관련 2건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에 협조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준비 중에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범죄를 자백하는 거라며 이건 검찰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은 언론을 통해 안다며 거리를 뒀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소환 소식을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건 보좌진들의 직무유기라고 받아쳤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속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꼬투리를 잡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폄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이 민생이 우선이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관련 사건을 모른다면 보좌진 잘못이 아니냐며 반격했습니다. 대통령실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야당의 당대표의 검찰 출석 통보를 거기에 공보팀이 됐든 홍보팀이 됐든 보고를 안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여야 관계가 순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추석 전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위 의결 직후에 지명하기로 했죠. 새 비대위원장은 4선 이상의 다선을 물색하다가 3선 이상으로 후보군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이 또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또 모르는 거죠. 박자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당내 비상상황 조건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개정안이 확정돼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마련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도록 이제 된 것이죠. 개정안에는 비대위원장의 거리나 사고 때 원내대표가 직을 이어받는 등의 내용도 새로 담겼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전국위 소집금지 가처분 신청은 신문기일이 14일로 정해지면서 추석 전 비대위 출범을 가로막는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깊이 숙고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할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전국위 의결 직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다시 맡는 등 4선 이상은 물론 3선 이상까지 대상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 출범은 가시화됐지만 오는 14일 법원이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리를 한꺼번에 시작하는 만큼 법적 다툼의 관문을 다시 넘어야 합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폭풍이 엄청납니다. 과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까요? 네, 이 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일까지 검찰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는 출석 통보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 측근들에게 출석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 측근들은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취임, 정기국회 시작, 그리고 추석 직전에 맞춰 검찰이 사실상 표적 수사로 야당 탄압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그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이제 순순히 따라주는 게 맞을지 좀 전 고민됩니다. 참 생각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광주에 온 이 대표는 오늘 아침이죠. 오늘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지난 순회 경선에서 광주 투표율은 34.2%로 최하위권이었는데요. 네. 이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연 것 또한 이런 광주의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알고 나서 공익적인 삶을 사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저의 사회적인 어머니입니다. 어제 왜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받은 전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부러 그걸 노출했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한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한 것은 없지만 이 대표는 일단 광주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둘러본 뒤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 방문했던 국밥집에서 진행했는데요.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앉았던 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게 한편엔 노 전 대통령이 2000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양동시장을 찾았을 때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드셨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 그 자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 대표가 광주에서 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가 또 나온 게 있던데. 네, 한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주식 매매에 대한 의견을 내자 김 여사가 그러자고 하는 녹취록을 한 언론사가 공개한 건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 거래를 직접 승인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지난주와 같았고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63%였습니다. 긍정평가를 6주 연속 20%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10%대로 내려가는 상황은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20%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로는 열심히 일한다, 경제, 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순위권에 있었고요. 부정평가 요소 중에서는 인사가 2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을 올리려면 하여튼 인사를 좀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대통령실이 내부 인적 쇄신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일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쇄신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일단 추석 전까지 인사 쇄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 칼바람이 정점에서는 조금은 내려온 상태입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아직도 복잡한 만큼 이제는 비어있는 정무비서관 두 자리에 누가 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무 2비서관으로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1비서관으로 전희경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대 비례대표를 지낸 전 의원은 최근까지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에서 비서실장을 지내고 서초갑 재보궐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는데요.
다만 이 전 전 의원 같은 경우 보수적 성향이 뚜렷해 일각에선 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이 좀 세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는데요. 신임 정무비서관 인선은 이번 주 일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인사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던 일부 영상물이 비공개 처리되면서 그 이유가 뭔지 설왕설래했었죠. 비공개 처리된 영상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 만든 거라서 이준석 지우기 아니냐는 설이 돌았고 당시 대통령실은 실무자 개인의 실수라고 해명했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실수가 아니라 내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지시를 받고 따르기만 했던 해당 담당자는 최근 권고사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나야 했죠. 원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지난달 초 AI 윤석열과 쇼츠 공약 등 영상물 120여 개가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유튜브 계정 관리를 담당한 행정요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영상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비공개 과정에서 시민사회 수석실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유튜브에 윤 대통령 공식 영상이 아니라 쇼츠 영상만 상위에 뜨는 걸 해결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내부 회의를 거쳐 비공개 처리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상 조회수가 많은 인기 영상이 상단에 배치돼 새 홍보 영상이 부각되지 않는 게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상부의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생기니 행정요원 실수로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요원은 이번 주 초 공고사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나 협의는 없었다고 부인하며 담당자가 부주의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짓으로 해명을 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풀린 건 맞지만 취업에 별 영향을 못 줬다는 겁니다. 곧 마무리될 허위 경력 여부 자체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분명 영향을 주겠죠.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구 실적과 이력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의 경력이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이 발언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인데 경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잘못 작성된 내용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측은 권력에 따른 봐주기식 수사라며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허위 경력 여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달 마무리되는데 이 역시도 무혐의 불송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하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욱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며 알카에다 계열의 조직에 거액의 테러 자금을 보내려던 외국인이 지난달 중순쯤 수사당국에 의해서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송금 직전에 붙잡혀 강제 추방됐는데 일용직을 전전했다는데 어떻게 거금을 모았을까요?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 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거론된 알카에다 계열 조직은 카티바 알티하우드 왈지아드, 일명 KTJ로 불리는 단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TJ의 전투원은 200명에서 3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7월 5일 이 KTJ에 거액의 테러 자금을 송금하려 한 불법 체류자 A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A씨의 국적은 키르기스스탄. A씨는 KTJ에 소속된 사촌 동생 B씨로부터
기관총 등 총기 구매에 사용할 테러 자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A씨를 충북 증평군의 집에서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거액의 테러 자금을 송금하기 직전이라 추가 범행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테러방지법과 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18일 강제 추방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21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승만이 1년 뒤 다른 현금 수송 차량도 자신이 훔쳤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자백한 건데 취재진 앞에 선 이승만과 이정학은 경찰관과 피해자 그리고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진 이승만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지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21년 만에 사죄를 한 겁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결국 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고 완전 범죄는 꿈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은 죄를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경찰서에서는 공범 이정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승만은 검찰 송치 전 은행 강도 범행 1년여 뒤 다른 현금 수송 차량도 자신이 훔쳤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3년 대전의 한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도난당한 건으로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현금 4억 7천여만 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이승만은 은행 직원이 허리에 찬 열쇠를 눈여겨보고 미리 열쇠로 복제했는데 길을 가다가 차량을 보고 본능적으로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자 저지른 단독 범행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과 협의해 이들의 여죄를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10대가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장염에 걸려 화장실 가겠다고 말한 뒤 경찰서 정문을 통해 맨발로 달아난 건데 여기에 기동대까지 투입됐죠. 그런데 PC방에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전북 완주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하고 기동대를 투입하는 한편 인근 경찰서에 지원까지 요청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도주한 고등학생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완주경찰서 별관 1층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던 10대 송모구는 장염에 걸렸다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사관과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온 송구는 곧바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경찰서 정문에 있는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도주했는데 경찰관들이 곧장 뒤쫓았지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막 스프린트로 툭 튕겨 나가버리니까 놓친 것 같아요. 완주경찰서는 도주 20분 뒤인 밤 9시쯤 전 직원에 비상 소집령을 내리고 기동대까지 투입했지만 밤새 송군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근 경찰서 지원까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8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송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서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전주시의 한 PC방에 있었습니다. 왜 도망가신 거예요? 도망가서 뭐 하셨어요? 송군은 지난달 말 차량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의 도주죄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를 아십니까? 차량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운전자도 보행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도로를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더니 전봇대를 들이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60대 할머니와 생후 18개월 된 손녀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이 도로 360m 구간은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들은 좁은 길로 가고 보행자들은 아슬아슬 비켜갑니다. 아직도 쌩쌩 달리는 차들도 많고 그리고 사람 지나가는데 경적부터 좀 많이 울리는 편이고요. 대구의 보행자 우선 도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속도 제한도 아랑곳 없이 차는 물론 오토바이까지 보행자 옆을 스쳐갑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에 배달 오토바이까지 더해져 보행자들은 차가 지난 뒤 길을 걸어야 합니다. 차가 빨리 다니고 깜짝깜짝 놀래고 빵빵거리고 택배차 있죠. 또 그 배달 오토바이 빵빵 하면서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때 뭐. 보행자를 빠르게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물 수도 있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잘 모르거나 맨날 다니던 길이니까 알 수 있는데 처음 와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수막 같은 것도 더 많이 달고 알아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속이라도 뭐 판단을 몰라도 그렇게까지 안 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홍보 부족과 운전자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은 오늘도 위험한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과대 포장을 없애자 하고 명절 때마다 노래를 하다시피 하지만 여전합니다. 법적으로 화장품류는 전체 부피의 15%, 제과는 20%를 넘으면 안 되지만 별로 안 지키는 거죠. 환경부가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합법적인 포장도 여전히 버겁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선물 세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선물 세트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의 겉포장과 여러 겹의 박스로 포장돼 있습니다. 과도한 포장 없이 본품만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품들 몇 개 빼고 나면은 쓰레기가 더 크더라고요. 나가보면은 이 추석 선물 세트 이런 그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크게 쌓여 있을 정도로. 선물 세트를 직접 구매해 얼마나 많은 포장 쓰레기가 나오는지 분해해 봤습니다. 본품의 크기가 전체 포장지와 포장 박스보다 훨씬 작고 대부분이 불필요한 겉포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선물 세트 하나에서 나온 포장 쓰레기만 해도 책상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생활 폐기물 중 35%가 포장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품에서 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품별로 10에서 35%를 넘어갈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 대상입니다. 공무원들이 마트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고요. 정확하게 검사 명령을 해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위반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폐기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학생 군사교육단 ROTC는 초급 장교의 70%를 배출하고 있죠. 하지만 4년 전 12,000명이었던 지원자는 올해 7,600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복무 기간도 길고 사병과 월급 차이도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ROTC로 임관하는 여군 장교는 10년 새 8배나 늘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야전에서 병사들을 이끌 학군 사관 후보생 훈련을 함께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육군 학생 군사학교 생활관. 귀상 나팔이 울리자마자 학군 사관 후보생들이 출동 집합합니다. 각 분대장은 인원 파악하여 보고할 것. 뒤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보고 끝. 대학교 3학년 후보생들의 학예 훈련 현장엔 여후보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군 ROTC 임관 첫 해였던 2013년엔 57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수류탄 훈련에 임하며 전장의 긴장감을 느끼고
제식 훈련을 통해 규율과 절도를 익힙니다. 이번엔 25m 0점 사격. 후보생들은 거침이 없습니다. 저는 여군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서 보병 또는 정보 장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미지의 영역이었던 군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며 강도 높은 훈련에도 지친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훈련했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멋진 장교 후보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대열에 합류했을 뿐인데 다리에 돌덩이를 매단 듯 힘이 듭니다. 전술 배낭을 맨 학군 사관 후보생들은 최대 1시간 30분 이상을 걸어 훈련장으로 이동합니다. 명예와 의무감으로 훈련에 임하는 후보생들. 정부는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이르면 내년 초 ROTC 의무 복무 기간 단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독일에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현장에서 재개된 건데 가전이 스마트폰처럼 접히고 말리고 서로 연결되는 건 물론 사람이 멀어지면 음악이 꺼지고 또 사람이 가까워지면 에어컨이 켜지는 등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먼저 불을 켜고 세탁기를 미리 돌릴 수 있습니다.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 조명 색깔이 변하고 에어컨을 켜면 커튼이 자동으로 닫히기도 합니다. 올해 독일 가전 박람회에서는 TV와 스마트폰, 모니터, 냉장고 등이 하나로 초연결되는 미래 라이프 스타일이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집에서 멀어지면 냉장고가 스스로 전기를 아끼는 식으로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펼쳐지는 캄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술 게임이 한창인 게이머. 캐릭터들이 긴 화면을 쏟아내지만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니터가 활처럼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게임 인구를 노렸습니다. 초대형 TV와 그리고 또 올레드 같은 프리미엄 TV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을 리드하는 획기적인 이제 디자인 기술 발달로 인해서 TV하고 스마트폰의 그 융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독일 가전 박람회는 첨단 기술만큼이나 에너지 전략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 친환경도 주요 테마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는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7.7원이 오른 1362.6원에 마감했습니다. 종가가 1360원을 넘은 건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N달러 환율도 24년 만에 140엔을 돌파하는 등 미국 긴축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지난달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급등세가 살짝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채소값, 외식비 등 밥상 물가는 더 올라서 추석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라갈 법한 먹음직한 전들이 종류별로 진열돼 있고 채소 가게에선 고추를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쩍 오른 물가에 차례상 차릴 걱정이 큽니다. 너무 비싸요. 야채도 비싸고 고기도 많이 올랐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비싸다고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직접 나왔는데. 국제 유가 하락으로 8월 물가가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채소값 등 체감 물가 부담은 여전한 겁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7%를 기록하며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폭우 피해로 시금치 가격은 연초 대비 4배 이상 올라 자취를 감췄고 호박과 배추, 오이 가격도 작년보다 80% 넘게 뛰었습니다. 치킨과 생선회 등 외식 물가도 8.8% 올라 3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전기와 가스, 수도도 2달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중 배추와 무 등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하여
추석 직전까지 약 4,000톤 규모의 공급을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엔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라면 등 가공식품과 택시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물가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학교 주변엔 콜라나 라면 같은 고칼로리나 고카페인 식품을 팔지 않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업소가 있습니다. 구청 등 지자체가 지정하고 보조금도 지원해 주는데 취재진이 돌아보니 우수 판매 업소라는 간판을 걸고도 이런 식품들을 다 팔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들도 다 이유가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콜라를 시키자 곧바로 음식과 함께 가져다 줍니다. 다른 음식점도 메뉴판에 콜라와 사이다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목록에 이름을 올린 음식점들입니다. 학교 주변 업소 가운데 선정되는 우수 판매업소는 탄산음료는 물론 과자나 빵 등 정부가 지정한 고열량 고카페인 식품 3,500여 가지를 팔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음료수도 있어요? 콜라 사이다 이거 드릴까요? 짧은 거. 우수 판매업소는 전국에 1,700여 곳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 매점에서도 탄산음료는 물론 여러 종류의 컵라면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 급식 맛없으면 그때 대신 컵라면으로 먹고. 업소도 할 말이 많습니다.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되면 약간의 보조금 지원이 있지만 혜택은 적고 판매 식품 제한에 자증 점검까지 규제는 잔뜩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 업소는 구청에 지정을 풀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청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위생 검사 오시는 분들한테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조건은 까다로운데 얻는 건 없고. 지자체도 우수 판매 업소를 유인할 당근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업소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식품진흥 기금을 사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한정된 기금으로 쓸 곳이 많아 우수 판매업소 사업에까지 잘 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편성해갖고 주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우수 판매 업소 수는 3년 새 20%나 줄었습니다. 탄산음료 등 우수 판매 업소의 판매 금지 식품을 가까운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어 우수 판매 업소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우수 판매 업소 제도는 2008년에 시작됐는데 지금도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 방안을 찾을 때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미일 3국 안보수장 회동에 참석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분명한 잘못을 깨닫게 해주겠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미일 안보수장과 이틀간 회동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3국 안보수장은 앞선 6차례와 다른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습니다. 7차 핵실험을 지금까지 대응했던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한미일이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강력히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미일 독자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카드가 거론됩니다. 이달 중 예정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미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화 등 한층 구체화된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오는 7일엔 도쿄에서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일본 외무성 국장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합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상륙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키아프까지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350여 갤러리가 참가해 첫날 매출만 1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 3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네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억 원짜리 피카소의 작품부터 워홀과 리인텐션타인 등 팝아트 거장의 작품까지 말 그대로 미술관 하나를 통째로 옮겨온 듯합니다. 콧대 높은 세계 최고의 화랑 가고시안도 가장 핫한 작가들과 함께 찾아오는 등 세계 3대 미술 장터 프리즈가 서울에 상륙했습니다. Seoul is a city full of artists, full of galleries, full of museums, full of culture, music, film, fashion, and extraordinary art. 프리즈와 한지붕 아래서 경쟁을 벌이는 키아프는 이건영과 백남준 등 한국 간판 작가를 비장의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키아프에서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프리즈 서울에서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좀 주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내외 미술의 활발한 교류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일반에 공개되는 내일부터 두 전시장 자유 관람권이 20만 원에 달하지만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작품들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보니까 더욱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다만 국내의 큰손 수집가들이 프리즈에만 몰려 키아프가 오히려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650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키아프가 올해는 3배의 매출을 자신했는데요. 어떤 결과를 거머쥐게 될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전쟁이 막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반년 동안 러시아에서 경제계 거물들이 잇따라 의문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9명, 이번엔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 심장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가슴에 훈장을 달아준 이 사람. 직원 10만 명을 거느린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업체 루크오일의 이사회 의장이자 회장인 라빌 마가노프입니다. 마가노프는 현지 시각 1일 모스크바의 한 병원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정기 심장 검사를 받으려고 입원했다 스스로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루크오일은 지난 3월 초 무력 충돌의 즉각적인 중단을 지지한다며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마가노프 외에도 지난 반년 동안 러시아에선 재계의 거물급 인사 8명이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의 고위 관계자만 5명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인은 대부분 자살이지만 러시아 정부가 죽음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나 호구야. 옛날에도 호구고 지금도 호구고 국가대표 호구다. 호구.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을 일컫죠. 그런데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이 이 호구 취급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한 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조지아주 전기차 투자 외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14조 원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는 통큰 발표를 했고 바이든은 그 옆에서 땡큐를 연발하며 결코 현대자동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6일 이런 일이 벌어지죠.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시키면서 현대자동차 등의 비수를 꺼준 거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됐을 때만 대당 최대 7,500달러, 그러니까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사실상 막아버린 겁니다. 중국은 한술 더 씁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조차 차별해서 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국 전기차가 해외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며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죠. 한국 정부는 국산이나 외산이나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1,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할 거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2,000억 원이 넘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러니 한국인이 낸 세금으로 한국 전기차가 아니라
외국 전기차를 육성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상호주의 원칙을 되새겨 보다 영리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전기차 보조금이 역으로 한국 전기차 산업에 치명타를 주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업 경영에는 국경이 없지만 산업에는 엄연히 국적이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바로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겁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한국은 전기차 호구 아닌가 였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죠. 황선홍 감독과 이영표 부회장 등이 내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우리나라 알림대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의 활약이 63년 만에 아시안컵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몸집을 잔뜩 키운 채 북상 중입니다. 중심 기압 935헥토파스칼로 현재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예상대로라면 다가오는 월요일 제주 해상을 지나 다음 날인 화요일이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가 되면 우리나라 전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태풍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거센 비바람에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예보된 비의 양입니다. 제주에 많게는 3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15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으로는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돌풍도 함께 몰아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많게는 3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도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보시면 대구 24도, 부산 25도에 머물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